그날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장을 보고 돌아와 식사를 준비하고 쌓여있던 빨래를 하고 나니 이미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들의 저녁을 미리 준비하려고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기대어 핸드폰을 보고 있던 서연이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쉴 틈 없이 바쁘게 일하시다 보면 나중에 쓰러지세요. 좀 쉬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한 번도 부엌 일이나 집안일에 손을 댄 적이 없으면서 마치 걱정하는 척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어이가 없었거든요. 제가 국자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내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참말은 예쁘게 한다. 집안일을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건 어느 세상 법이냐?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회사 다니랴, 아이들 챙기랴 정말 정신이 없는데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좀 편한 것뿐이에요. 저는 원래 집안일에 소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내가 집안일에 소질이 없다는 건 내가 이미 알았다. 그런데 너희 애들이 나한테서 크고 있는데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위해 여기까지 와서 돕는 거지. 내 하인처럼 살러 온 게 아니야. 서연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그냥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린 적도 없잖아요. 어머님이 알아서 다 하신 거면서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제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탁을 안 했다고? 내가 설거지 안 하면 며칠 동안 쌓여있는 그 그릇들은 뭘까? 내가 청소 안 하면 먼지 쌓인 내 집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서연아, 내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리를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서연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일하느라 힘들고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어머님이 그런 걸 이해해 주셔야죠. 요즘 누가 여자 혼자서 집안일 다 해요? 제가 다시 말을 받아쳤습니다. 그래, 그건 맞는 말이다. 그래서 내 남편도 집안일을 도왔고 나도 너희 도와주고 있지. 그런데 너는 뭐 했니? 쉬고 싶다. 모든 사람이 일하고 나면 쉬고 싶어. 내가 유독 더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유독 책임지지 않는 거야.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짜증 섞인 얼굴로 부엌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김 회장님이 며느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자이라고 합니다. 제 삶은 때론 기적처럼 행복했고 때론 너무나 아파서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들로 가득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누군가가 공감하거나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어요. 친구들과 뛰놀며 놀이터를 누비는 건 제게 먼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은 제게 또 다른 집처럼 익숙한 곳이었고 어릴 때부터 늘 잔병치레로 부모님을 걱정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런 제 약한 몸이 결혼 후에도 큰 고민거리로 다가왔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결혼 후 임신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렵게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 아이를 뱃속에 품은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요.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세상에 원망만 쏟아냈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다독이며 곁에서 힘이 되어줬습니다. 여보, 이번엔 우리에게 아픔이 왔지만 꼭 다시 기회가 올 거야. 당신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남편의 위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독여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를 조금씩 잊어보려 애썼습니다. 제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저는 새로운 방법으로 위로를 찾기로 했습니다. 바로 작은 강아지를 입양한 거예요. 생명을 잃은 슬픔을 다른 생명으로 대신할 수는 없지만 강아지가 저를 얼마나 위로해 줄 수 있을지는 스스로도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 들어온 작은 강아지는 곧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귀엽기만 했던 강아지가 점차 제게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하루하루를 함께하며 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강아지와 산책을 나가고 장난감으로 놀아주는 그 작은 일상이 제 마음을 채워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갈 때쯤 다시 한번 제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또 한 번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너무나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번에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똑같은 아픔을 또 겪어야 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몸을 돌보며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도 제 곁에서 끊임없이 응원하며 큰 힘이 되어줬어요. 여보, 이번엔 반드시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나는 당신을 믿어. 남편의 믿음이 제게 큰 용기를 줬고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 마침내 제 품에 아이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으며 고생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아이가 저희 품에 온 순간부터 저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했고 작은 웃음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둘째 딸이 찾아오면서 우리 가족은 더욱 완전해졌어요. 둘째까지 품에 안으며 느꼈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행복하지만은 않더군요.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 가족을 흔들기 시작했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제 삶에서 또 다른 큰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저희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첫째 아들은 정말이지 밝고 순수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엄마 사랑해요 하고 말할 때면 모든 걱정과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자라면서는 제 손을 꼭 잡고 엄마랑 데이트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다며 수줍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며 보여주는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제겐 선물이었어요. 둘째 딸도 저희에게 또 다른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딸은 첫째와는 다르게
조금 더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말을 배우고 엄마라고 불러줄 때 그 작은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두 아이가 서로 장난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다 제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이 작은 두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줄 누가 알았겠어. 남편의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며 병원을 찾게 됐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의사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노력하며 늘 괜찮은 척했지만 제가 보기에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남편의 건강을 챙기느라 하루하루가 바빴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약을 챙기며 작은 일 하나라도 남편이 편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까지 이렇게 힘들게 해서 어쩌지. 그럴 때마다 제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당신만 건강하면 다 괜찮아요. 그러니 힘내요. 그런데 남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남편은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당신,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요? 당신 약속했잖아. 오래오래 나랑 같이 살겠다고 했잖아요. 하고 소리쳤던 그 순간이 아직도 제 마음을 후벼 팝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모든 걸 잃은 듯한 공허함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첫째 아들은 묵묵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나는 우리 아빠 대신 엄마 옆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울지 마세요. 아이의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아빠 대신 가족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을 보이며 장례식을 끝까지 침착하게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첫째 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엄마 오늘은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고 주말이면 엄마랑 시간을 보내겠다며 꼭 집으로 왔습니다. 둘째 딸도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위로하며 곁에 있어줬지만 딸은 아직 어린 탓에 오빠처럼 모든 걸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 저는 조금씩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건강이 점점 악화되며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당뇨 합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더 이상 방치하면 큰일 날 수 있다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 병원을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의논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고민 끝에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엄마 돌봐드릴게요. 엄마 혼자서 더 고생하게 두고 싶지 않아요. 아들의 그 말이 너무 고마웠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 부부에게 부담이 될까 싶기도 했고, 혼자서라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 고민하던 중에 며느리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남편이랑 이야기 다 나눴어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방도 다 꾸며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연애 말은 생각지도 못한 배려였습니다. 제가 눈치를 주지 않아도 알아서 먼저 다 얘기를 끝내줬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렇게 아들 부부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집은 처분하고 그 돈으로 아이들 집을 조금 더 넓혀주며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싶었어요. 대신 저희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효도 계약서를 쓰기로 한 거죠. 그 계약서 덕분에 제게는 큰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며 조금씩 익숙해질 때쯤 서연과의 작은 갈등들이 하나둘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점점 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저를 정말 잘 챙겨주는 며느리였습니다. 제 방을 정리해주고 함께 밥을 차리며 대화도 자주 나누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정도면 우리가 정말 잘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점점 소홀히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가 봐도 너무 지나칠 정도였던 거죠. 어느 날은 설거지가 며칠째 쌓여 있었어요. 제가 참다 못해 서연에게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 내가 바쁜 건 알겠지만 설거지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밥은 내가 주로 차리고 있으니 이 정도는 서로 나눠야 하지 않겠니? 서연은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설거지며 청소며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점점 제 몫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이 반복되자 저도 화가 나더군요. 저는 분명히 서연에게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가, 집안일을 이렇게 다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너희 둘 다 맞벌이니까 내가 도와주는 건 이해하지만 나도 혼자서 다 하기엔 힘들어. 너도 조금씩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니?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짜증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요, 그냥 제 남편이 알아서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집안일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저도 일하느라 너무 피곤한데 집에 와서 쉬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참 멋지다. 내 남편이 무슨 가정부니? 그렇게 생각하면 너도 돈 벌어오는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차려야 하는 거 아니겠니?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대단하다. 아주. 서연은 제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뻔뻔하게 웃으며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은요, 그런 걸로 싸우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남편이 다 맞춰주는 게 우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대화로는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서연과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제가 왜 서운해하는지 물어볼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만 말했어요.
굳이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서연은 이제 아예 집안일을 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제게 부탁하거나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참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서연의 태도가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한 가지 사건이 터지며 우리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 들어가 가족들이 먹을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국을 끓이고 간단히 반찬도 만들고 있었죠. 아침 식탁을 준비하는 게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가족들을 위해 해주는 일이니 그 정도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들이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며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늘 어른스럽게 저를 돕고 배려하려는 모습이 대견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너는 준비 다 됐으니 얼른 출근 준비나 해. 밥은 다 돼가니까. 아들은 알겠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서연을 보며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가, 오늘 아침엔 된장찌개 끓였어. 내가 좋아하는 감자도 넣었으니 맛있게 먹고 힘내서 일하자. 그런데 서연은 대꾸도 없이 소파로 가더니 무심하게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아침 준비를 돕는 일은 없었지만 이렇게 대꾸도 없이 앉아 있는 건 처음이라 순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참으려고 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마치고 식탁을 정리하며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불렀습니다. 아들은 바로 나와서 앉았고 서연은 천천히 자리로 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서연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녁에는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회사 끝나고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요. 뭐, 늦게 들어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젊을 때는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지. 그런데 너희 둘이 맞벌이라 집안일은 어쩌다 보니 내가 다 하게 됐는데 나도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 집에서 눈치 보며 산다는 느낌은 안 주면 좋겠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데요?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집안일은요, 누가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리나 청소를 잘 못해서요. 남편이 저보다 훨씬 잘하니까 맡기는 거고, 어머님이 또 워낙 깔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집안일은커녕 기본적인 도리조차 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이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가, 내가 일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다는 건 이해하려고 했어.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가족들 모두에게 의지하는 건 아니지 않니? 내 남편이나 내가 너의 가정부니? 서연은 순간적으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냥 어머님이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참 기가 막히네. 내가 부탁하지 않으면 내 몫으로 당연히 여겨야 한다는 거야? 부탁을 해야만 예의라는 걸 아는 거니? 내가 평소에 보여주는 태도만 봐도 나를 사람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져.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식사를 마치지도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이 곁에서 말렸지만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나를 집안의 하인처럼 대하는 명백한 무례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서연은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고 집안에서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나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을 꺾으면서까지 굳이 서연과 화해를 시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서연이 저를 더 이상 참지 못했는지 직접적으로 큰 소리를 치며 터트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비 오는 날씨에 어울릴 만한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서연과 불편한 사이더라도 가족들에게 먹을 밥은 차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늘 그렇듯 제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서연은 방에서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을 준비하며 아들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비도 오는데 오늘은 집에서 조금 쉬고 가는 건 어때? 회사에 그렇게 큰일 있는 것도 아니라면 몸도 좀 아껴야지. 아들은 괜찮다고 말하며 잠깐 제 손을 잡더니 엄마, 서연이랑 너무 싸우지 말고 잘 지내요. 제가 눈치를 보자 아들은 또 그 특유의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연이 방문을 쾅 열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는데 서연이 제게 뚜벅뚜벅 다가오더니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이제 제가 한마디 해야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오고 있는데 왜 집안일로 이렇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하죠? 순간 저는 뜨겁게 끓던 국이 아니라 제 속이 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잔소리? 그 말을 참 예쁘게 표현했구나. 내가 집안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도우려고 한 적 있니? 어차피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고 태평하게 지내는 내 태도가 너무 당연해졌지? 내 남편도 일을 하고 나도 나름대로 돕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하시는 일은 제가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왜 책임져야 하죠? 그리고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제 집에서 제가 어떻게 하든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머물게 된 건 서연과 아들의 권유였고 집을 넓히는데 제 재산이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말이죠. 저는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 집, 내 돈이 없었으면 내가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겠니?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서 손님처럼 대접받으려는 것도 아니야. 기본적인 예의만 지켜달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나보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맞니?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망설이더니 끝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섭하고 잔소리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어머님이 집에서 나가시면 우리 다 편해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계시니까 너무 불편해요. 저도 이제 그만 참으려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에 쥐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왜 처음부터 나를 여기로 부른 거니? 내가 내 방까지 꾸며준다며 직접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니? 너희 남편도 나를 모시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었고, 내가 이 집에 올 때 내가 내게 보여줬던 태도는 다 가식이었어?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중재를 하려고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해요. 서연도 요즘 많이 지쳐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들의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지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아. 너희 둘이 그렇게 잘났다면 앞으로 내 도움 없이도 잘해봐라. 그날 이후로 저는 서연과 대화조차 하지 않게 됐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고 아들도 중간에서 난처해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더는 참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얼음장 같은 분위기의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의 교통사고 소식은 한낮에 청천벽력처럼 찾아왔습니다. 전화 한 통이 울리더니 병원에서 걸려온 소리 없는 경보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지호가요? 무슨 일이래요? 상대방은 침착한 목소리로 사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향하면서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수도 없이 중얼거리며 도착했는데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은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차분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사고 충격이 컸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가족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서연이 울부짖으며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었고 저도 아들 곁으로 다가가 그의 차가운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지호야, 제발 정신 차려라. 엄마가 이렇게 너를 기다리고 있잖니. 제발. 하지만 아들은 그날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병실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것이 이런 느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뭉클한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연과 저는 서로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울며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잠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도 진심으로 슬퍼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조금의 인간적인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의 태도는 다시 날카로워졌고 그럴 때마다 아들의 부재가 더 선명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제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지만 서연은 저를 멀리하려는 듯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제가 식사를 준비하던 중 식탁에 앉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서로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남편도 없는데 제가 더 이상 어머님과 같이 지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주걱이 떨렸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천천히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아들이 없으니 내가 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도 혼자서 애들을 돌보며 살아야 하고,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계신 게 불편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 며느리가 내게 이런 말을 한다니.
제가 결국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참 뻔뻔하다. 아들이 살아있을 땐 나보고 들어오라며 방까지 꾸며주더니 이제는 그 아들이 없으니 내가 필요 없다고? 서연은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땐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새 삶을 살아야 하니까 어머님이 더 이상 여기 계시는 건 무리예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셔야죠. 제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나가주마. 하지만 기억해둬라. 내가 너희 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온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너희를 위해 한 모든 걸 내가 대가로 치르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거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려 짐을 싸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책상 서랍에 놓여있던 효도 계약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손에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가 있기에 내가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 다음 날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서연과의 갈등은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계약서를 근거로 제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떠나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옮기며 고작 가방 하나에 제 삶이 전부 담기는 걸 보니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제게 남은 건 효도 계약서와 제 의지뿐이었으니까요. 딸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제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차분히 말했어요. 별일 아니다. 내 새언니가 나보고 나가달라고 하더라. 더는 같이 살기 힘들다나 뭐라나. 딸은 손을 꼭 쥐며 화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를 이렇게 몰아냈다고요? 엄마가 거기서 얼마나 참고 도와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딸을 달랬습니다. 괜찮다. 내가 며칠만 내 집에 있다가 따로 지낼 곳을 구할 거야. 그리고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다. 이 계약서가 있는 한 내가 아무 말 없이 물러서진 않을 거다. 딸은 제 손에 들린 효도 계약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도 같이 알아보고 절대 혼자 하시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더해 며느리의 모욕까지 겪으며 마음이 무너졌지만 딸의 말이 다시 저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우리 딸, 엄마가 너만 없었으면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거야. 그렇게 며칠 동안 딸의 집에 머물며 저는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계약서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공증도 받았고 효력이 충분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하며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집에 지원했던 돈과 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정리했죠. 그리고 서연과의 대화 중 있었던 중요한 내용도 메모로 남겼습니다. 드디어 서연에게 소장이 전달되었고 며칠 뒤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소송이라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손주들 생각 좀 해주세요. 그 돈 다 빼가시면 앞으로 애들 대학교는 어떻게 보내요? 너무하시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손주들, 내가 손주들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나를 그렇게 쫓아낼 때 생각했어야지. 내 돈으로 더 큰 집 마련하고 나를 필요 없다는 듯 내몰았을 땐 내가 편하려고 했겠지만 이제는 내가 책임질 차례야.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법정에서 그녀를 마주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준비를 마치며 흔들리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변론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서연을 마주하며 다짐했어요. 오늘은 내가 내 억울함을 반드시 증명하고 너의 무례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법정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떨리면서도 단단히 다져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했으니까요. 제 곁에는 변호사가 있었고 딸도 함께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엄마는 당당하셔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서연과 그녀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평소처럼 당당해 보였지만 그 표정 뒤에는 조급함과 두려움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논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자 제 변호사가 먼저 효도 계약서의 존재를 설명하며 이 계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법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약 내용 중 특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서연과 아들이 저를 집에 모시며 끝까지 공양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는 이를 반박하려 했습니다. 오래된 계약이고 당시 작성된 배경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는 모든 상황과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차분히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공증된 상태였다는 점이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앉아 진술할 차례가 되자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꾹 참으며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서연이 저를 쫓아낸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의 사정, 제가 집에 지원한 금액, 그리고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재판 내내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변호사와 속삭이기만 했습니다. 한 번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결국 판사는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며 서연이 제게 2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짓눌려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서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재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그깟 돈이 얼마나 된다고. 저는 서연의 말을 듣고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깟 돈. 내가 말하는 그깟 돈이 내 집을 이루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기억하지 않는 건 내 마음이겠지만 법은 기억하더라.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억울했던 제 마음을 바로잡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엄마가 이겨내셨으니 이제는 행복한 일만 남을 거예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 후련하다. 앞으로는 나도, 너도,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꾸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목소리를 찾았으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위해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후 저는 딸과 함께 더 큰 집을 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돈 일부로 마련한 집이었지만 제게는 그곳이 아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또 다른 희망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주들 중 큰 손주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녀석은 짐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엄마랑 못 살겠어요. 저랑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큰 손주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집안일을 다 저한테 시켜요. 빨래도 제가 하고, 청소도 제가 하고, 심지어 밥도 제가 차려야 해요. 아빠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알아서 해야 한다면서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손주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민이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됐다. 앞으로는 할머니랑 같이 살자. 그날 손주를 제 품에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손주는 반쪽이 된 얼굴로 저를 붙잡고 엉엉 울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서연아, 너 대체 애를 어떻게 대했길래 내 손주가 이렇게 울면서 집을 나왔니? 너 애미 맞니?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 줄은 몰랐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애한테 무슨 짓도 안 했어요. 애가 그냥 어머님이랑 살겠다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막아요? 그리고 둘째는 저랑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어머님이 키우셔도 상관없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데리고 살겠다. 내가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다면 마음껏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 내가 자식에게 책임도 안 지면서 엄마라고 할 자격은 없다는 걸 명심해라. 그렇게 첫째 손주는 저와 함께 살게 되었고 저는 손주와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보내고 아침밥을 차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저를 조금씩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둘째 손주도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열자마자 울면서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엄마랑 못 살겠어요. 맨날 저한테 화만 내고 소리 지르고 저한테 물건 던지려고 해요. 둘째 손주를 안으며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가 안아줄게. 이제는 절대 그런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다. 그날 밤 저는 손주 둘을 데리고 작은 방에 함께 누웠습니다. 아이들은 잠이 들었지만 저는 한참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며느리가 원망스러웠고 아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는 또 다른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이 두 아이를 지키는 게 제 인생의 전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아이들, 내가 남긴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지켜줄게. 손주 둘이 함께 지내기 시작한 후 집안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불안해하던 두 아이도 시간이 지나며
웃음을 되찾았고 집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손수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두 아이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큰 손주 정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통화했어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손주에게 연락을 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죠. 뭐라고 하던? 정민이는 약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둘째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자고요. 제가 싫다고 했더니 엄마가 화를 냈어요. 내가 할머니랑만 살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려고 한다는 소식이 불안하면서도 지금까지 아이들을 방치했던 그녀가 과연 책임질 준비가 되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민이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 정민이는 뭐라고 대답했니? 정민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엄마랑 안 살 거예요. 할머니랑 살 거예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힘들고 할머니랑 있으면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민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할머니가 지켜줄게.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너 갑자기 무슨 일로 애들 데리고 가려고 하니? 며느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애들이 제 자식이잖아요. 제가 데려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자식. 내가 그동안 내 자식들한테 뭘 했는지 기억해봐. 밥은 제대로 차려줬니? 청소라도 해줬니? 아니면 학업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니? 내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니? 서연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해볼게요. 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이제야 연락을 했니? 그동안 애들이 할머니랑 살겠다고 울면서 집을 떠났을 때는 뭐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애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야?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화가 끝난 뒤 저는 깊이 한숨을 쉬며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둘 다 숙제를 하며 밝게 웃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요. 며느리의 연락 이후로도 저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분주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둘째 손주가 학교에서 받은 미술 숙제를 보여주며 자랑할 때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밝아졌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삶에 다시 의미가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직접 집을 찾아온 겁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성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저희 집에서 나가신 것도 모자라서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셨으면 이제는 끝내셔야죠. 제가 문 앞을 가로막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끝내고 싶다면 애들한테 말해. 내가 엄마로서 그만큼 책임질 수 있으면 애들이 내 곁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지금 내가 보여주는 모습으론 절대 안 된다. 서연은 얼굴이 더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애들한테 저에 대해 안 좋게 말해서 그런 거잖아요. 다 어머님이 문제예요. 제가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참, 너는 책임을 회피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다. 내가 자식들에게 어떤 엄마였는지 생각해봐. 내가 뭐라고 했든 애들이 느낀 내 행동이 더 크지 않았을까?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의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의 평화를 위해 더 단단히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다녀간 뒤 저는 마음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서연의 태도를 보니 그녀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주들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평소처럼 웃으며 생활했지만 속으로는 다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제가 사는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법적으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며느리는 변호사를 뒤에 두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들이 제 자식인 건 변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든 법적으로 저는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이제 그만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법이 중요한 건 맞다. 하지만 법은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야.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던 증거와 아이들의 의사를 법정에서 밝히게 될 텐데, 그걸 감당할 자신이 있니? 서연은 제 말을 듣고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친모에게로 돌아가는 게 원칙입니다. 이 소송에서 어머님께서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할 것입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준비해봐라. 하지만 이 아이들이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어떤 엄마였는지를 모두 밝히겠다고 다짐해라. 내가 더 이상 너 같은 사람에게 이 아이들을 맡기지 않을 거다. 서연은 분노에 차서 돌아갔고 저는 딸과 상의해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과 아이들이 겪은 고통을 상세히 설명하며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 증거를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와의 생활이 힘들었고 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손주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며 물었습니다. 정민아, 너희 둘 다 할머니랑 사는 게 정말 좋니? 혹시 엄마랑 다시 살고 싶다면 솔직히 말해도 돼. 큰 손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엄마랑 안 살 거예요. 엄마는 우리한테 신경도 안 쓰고 화만 내요. 저는 할머니랑 살면서 정말 행복해요. 둘째 손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엄마랑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고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지켜줄게.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소송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서연과 다시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싸움은 더 치열할 것을 알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제 모든 힘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다시 서연을 마주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연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나름의 이유와 아픔이 있겠지만 그 이유가 아이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이 열리고 저와 서연은 각각의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변호사는 상황을 조리 있게 정리하며 서연이 그동안 아이들에게 소홀히 했던 사실과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와의 생활을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이들은 이미 피고인과의 생활에서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 원고와 함께 살며 안정을 되찾았고 두 아이 모두 원고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반면 서연의 변호사는 친모로서의 권리를 내세우며 반박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을 뿐이고, 저는 그 문제를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아이들의 친모로서 다시 아이들과 함께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양측 모두에게 아이들의 진술이 결정적일 수 있음을 상기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법정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안쓰러웠지만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큰 손주 정민이가 먼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단정히 옷을 입고 재판장 앞에 서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정민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살면서 항상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엄마는 저와 동생에게 화를 많이 내고 집안일을 모두 우리에게 시켰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살면서는 정말 행복합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돌봐주시고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할머니와 계속 살고 싶습니다. 정민이의 말을 들으면서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겪었을 고통이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둘째 손주도 비슷한 진술을 하며 엄마와의 생활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의 진술이 끝난 뒤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변호사도 더는 강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본법정은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임을 고려하여 두 아이는 원고인 조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는 양육비를 일부 부담해야 하며 조부모의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제 손을 꼭 쥐고 있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우리 정말 해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후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연이 판결이 내려지자 고개를 들고 저를 쏘아보며 씁쓸하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어머님. 이겼으니까 이제 애들까지 전부 어머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없어도 알아서 잘 키우시겠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끝까지 지킬 거다. 너는 이제 스스로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걸 깨닫고 내가 저지른 일들을 돌아봐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갔고 저는 손주들과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였지만 제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 스스로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을 알지만 저는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기에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옹기종기 제 곁에 누워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아이들을 꼭 잘 키워낼게. 너도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봐 줘.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